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평생 뼈 빠지게 모은 전 재산을 어느 날 갑자기 몽땅 털어서 총과 칼을 사고 동네 사람들에게 밥을 먹이며 이제부터 나랑 같이 죽으러 가자라고 한다면 요즘 말로 이게 제정신인가 싶으시겠죠? 하지만 임진왜란이 터진 지 고작 열흘 만에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른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망우당 곽재우 장군입니다. 그는 왜 하필 붉은 비단도포를 입었을까요? 적군에게 나 여기 있으니 쏴보라고 광고하는 격이었을까요? 사실 그 붉은 도포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유품이기도 했지만 전장에서 피를 흘려도 티가 나지 않게 하여 아군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게 하려는 처절한 계산이 깔린 전투복이었습니다. 붉은 옷을 휘날리며 신출귀몰하게 나타나는 그를 보며 왜군들은 저건 사람이 아니라 붉은 귀신이다 라며 벌벌 떨었다고 하니 요즘으로 치면 가장 화려한 코스튬으로 적의 멘탈을 붕괴시킨 심리전의 대가였던 셈이죠. 내 아내의 폐물까지 몽땅 내놔라. 지독한 사랑과 희생의 이면. 흔히 곽재우 장군 하면 용맹한 장수만 떠올리시지만 그 뒤에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아내와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곽재우 장군이 의병을 일으키기로 결심했을 때 그는 집안의 노비들을 해방해주고 가산을 정리했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시집 올 때 가져온 패멀과 비단옷까지 모두 팔아치웠죠. 여러분 요즘 같으면 내 허락도 없이 내 예물을 팔아? 라며 당장 이혼 서류 도장 찍을 일 아닙니까? 하지만 그의 아내와 상주 김 씨는 달랐습니다. 남편이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집안을 거덜내는 것을 보며 묵묵히 자신의 소중한 보석들을 내놓았습니다. 비단옷 대신 거친 삼배옷을 입고 남편이 전장으로 떠날 때 손을 꼭 잡으며 부디 살아서 돌아오기만 하세요 라고 속삭였을 그 마음. 곽재우 장군의 승전보는 사실 아내의 처절한 희생과 헌신 위에 쓰인 러브레터였을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짧고 간단하게 꾹 눌러주세요. 8급 공무원보다 못한 신세? 과거 시험 취소당한 취준생의 반란. 곽재우 장군은 사실 금수저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명나라 사신으로 다녀올 만큼 명망 있는 가문이었죠. 그런데 34살에 당당히 과거 시험에 합격했지만 선조 임금은 그가 쓴 답안지가 건방지다며 합격을 취소해버립니다. 요즘으로 치면 7급 공무원 최종 합격 통보받고 출근 준비 다 했는데 갑자기 너 말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취소라는 통보를 받은 격이죠. 얼마나 허탈하고 세상이 원망스러웠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술로 세월을 보내거나 폐인이 됐을 텐데 곽재우는 낙향에서 낚시나 하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터지자 그는 국가가 자신에게 준 상처를 뒤로하고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다. 나를 버린 나라를 위해 내 목숨을 거는 그 선택, 그게 진짜 어른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희 왕은 어디 있느냐? 적장과 벌인 소름 돋는 심리전. 낙동강 유역에서 왜군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곽재우의 분신술이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똑같이 붉은 옷을 입은 장정 10명을 산봉우리 곳곳에 배치했습니다. 왜군이 보기엔 여기도 곽재우, 저기도 곽재우가 나타나니 귀신이 고칼 노릇이었겠죠. 한 번은 왜군 장수가 기가 막혀서 진짜 곽재우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그는 담담하게 웃으며 여기 있는 모두가 나라를 사랑하는 곽재우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가짜 IP를 수천 개 띄워서 해커를 교란하는 고도의 보안 시스템 같은 전략이죠. 이런 창의적인 전술이 있었기 때문에 단 50명의 의병으로 시작해 수천 명의 왜군을 격퇴할 수 있었습니다. 나를 죽이려거든 죽여라. 선조의 질투와 토사평의 공포. 전쟁 영웅 이순신 장군만 선조의 미움을 받은 게 아닙니다. 곽재우 장군도 백성들의 지지가 하늘을 찌르자 조정의 견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곽재우가 반역을 꾀한다는 모함이 빗발쳤죠. 사실 곽재우 장군은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벼슬을 내던지고 산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속성은 태양이 뜨면 촛불을 끄는 법이라고요. 그는 나는 나라를 구했으니 이제 백성으로 돌아가겠다며 솔잎만 먹이는 벽곡 수행에 들어갔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대기업 창업 공신이 성공가도에서 갑자기 지분 다 포기하고 산속으로 들어간 셈인데 살아남기 위한 그의 눈물겨운 선택이 참으로 쓸쓸하게 느껴집니다. 곽재우 위는 원균과 같은 인물이었나요? 우리가 곽재우를 평가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원균입니다. 원균이 조정의 줄을 잡고 정치적인 계산을 할 때 곽재우는 오로지 지형을 익히고 의병들의 배를 채울 궁리만 했습니다. 곽재우는 싸울 수 있을 때 싸우고 이길 수 없을 때는 물러난다는 철저한 실무형 리더였죠. 조정에서는 그를 명령을 듣지 않는 제멋대로인 장수라고 비판했지만 백성들에게는 우리 목숨을 진짜로 아껴주는 유일한 장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말만 번지르르한 정치인보다 곽재우처럼 현장에서 발로 뛰며 결과를 만들어내는 진짜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밥 대신 소나무 껍질을 씹으며 영웅의 초라한 말년. 전쟁이 끝난 후 곽재우 장군의 삶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창녕에 망우정이라는 작은 정자를 짓고 살았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봉급도 마다하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었죠. 말년에는 아예 곡기를 끊고 소나무 껍질이나 가루를 먹으며 지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신선이 되려 한다고 했지만 사실 그것은 세상의 추잡한 권력 다툼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그만의 눈물겨인 방어기제였습니다. 화려한 공적을 뒤로하고 스스로 고립을 택한 영웅의 뒷모습. 여러분은 그 모습에서 고고한 기품이 느껴지나요? 아니면 사무치는 외로움이 느껴지나요? 곽재우의 기행은 사실 고도의 생존 전략이었다? 역사서에는 곽재우가 소금도 먹지 않고 솔잎만 먹으며 괴기한 행동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심리학자들은 이를 다르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전쟁터에서 겪은 외상 트라우마 장애일 수도 있고 왕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나는 세상 욕심이 전혀 없는 미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연기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요즘으로 치면 정치적 숙청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파산 신청을 하거나 바보 흉내를 내는 것과 비슷하죠. 나라를 구할 때는 사자처럼 용맹했지만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낮추는 그의 처세술은 보면 볼수록 가슴이 아릿해집니다. 21세기 경영학이 본 곽재우, 현지화와 기동성의 승리. 곽재우 장군의 의병 활동을 현대 경영학으로 분석하면 게릴라 마케팅의 정석입니다. 그는 낙동강의 수로와 늪지대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왜군들이 무거운 갑옷을 입고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가벼운 옷차림의 의병들이 나타나 찌르고 사라지는 방식이었죠. 대기업 일군이 거대한 자본으로 밀어붙일 때 작지만 빠른 스타트업, 의병이 틈새 시장을 공략해 승리한 사례와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하는 동네에서 우리가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싸운다는 그의 전략은 오늘날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진리입니다. 곽재우를 만든 뿌리, 남명 조식 선생의 경의정신. 곽재우가 이런 단단 있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건 스승이자 장인어르신인 남명 조식 선생 덕분이었습니다. 남명 선생은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죠. 곽재우 장군은 그 가르침을 평생 가슴에 새겼습니다. 과거 시험 답안지에 임금의 실정을 따졌 것도 전쟁이 나자마자 전 재산을 턴 것도 모두 의로움을 실천하려는 고집 때문이었습니다. 요즘처럼 말은 많고 행동은 적은 시대에 곽재우가 보여준 아는 대로 산다는 자세는 우리 시니어 청취자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꼭 들려줘야 할 인생의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분을 초월한 우정, 노비들과 함께 나눈 주먹밥. 곽재우 장군의 의병 부대에는 양반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가 해방해준 노비들과 인근의 농민들이 주축이었죠. 곽재우는 그들과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흙바닥에서 잠을 잤습니다. 신분차별이 엄격했던 조선시대에 장군이 노비와 형제처럼 지냈다는 건 정말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회장님이 말단 사원들과 구내 식당에서 줄 서서 밥 먹으며 고충을 듣는 셈이죠. 이런 인간미가 있었기 때문에 의병들은 곽재우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계급장이 아니라 공감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는 4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잊혀진 라읍, 상주 김씨의 마지막 편지. 곽재우 장군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곁을 지킨 것은 아내 상주 김씨였습니다. 평생 남편의 기행과 전쟁, 가난을 묵묵히 견뎌낸 여인이었죠. 기록에는 자세히 남아있지 않지만 두 사람이 나누었을 마지막 대화는 어땠을까요? 고생만 시켜 미안하오 라는 남편의 말에 아내는 아마도 당신이 곽재우여서 자랑스러웠습니다 라고 답하지 않았을까요? 영웅의 빛나는 갑옷 뒤에는 항상 그 갑옷을 닦고 기워주던 여인의 거친 손마디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화려한 보석보다 더 단단한 의리와 존경으로 맺어진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내 무덤을 만들지 마라. 마지막까지 당당했던 유언. 1617년 곽재우 장군은 66세의 나이로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무덤을 크게 만들지 말고 성물도 세우지 마라는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이죠. 요즘 사람들은 죽어서도 이름을 남기려고 거창한 묘비를 세우지만 곽재우는 이름보다 정신이 남기를 바랬습니다. 그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자신의 명성이 아니라 내 나라 백성들이 평화롭게 농사짓고 사는 소박한 일상이었습니다. 그 소박함이 오히려 그를 더 거대한 영웅으로 만듭니다. 곽재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당신은 무엇을 지키겠습니까? 오늘 곽재우 장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는 재산도 명예도 심지어 목숨도 나라를 위해 아낌없이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대가를 바라기는커녕 오히려 숨어 지내며 자신을 낮췄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살고 있을까요?
혹시 내 손에 쥔 작은 것들을 놓지 못해 진짜 소중한 가치를 잊고 사는 건 아닐까요? 붉은 도포를 휘날리며 낙동강을 누러다니던 곽재우 장군의 함성이 오늘날 이기주의에 빠진 우리들의 귓가를 따갑게 때리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붉은 도포를 찾아서. 자, 이제 라디오 다큐멘터리 위인일기 곽재우 편을 마칠 시간입니다. 곽재우 장군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붉은 열정은 여전히 우리 역사 곳곳에 흐르고 있습니다. 인생의 파도를 넘고 계신 우리 시니어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지키고 싶은 의로움 하나쯤은 품고 계시죠? 비록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곽재우처럼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뜨거운 붉은 도포 한 자락 품어보시길 바랍니다.